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에서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드디어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가 주간으로 봤을 때 3대 지수가 2% 내외로 올라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피치 쪽에서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좀 유지를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당장 미국의 6월 FOMC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은 연준의 입이 닫히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죠. 네. 이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그 FOMC를 좀 가늠해 볼 만한 내용 자체가 없다라는 것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에서는 이미 좀 동결로 가능성을 잡아둔 상황이라서 어떻게 좀 전략을 펼쳐나갈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건 미국장이나 국내장이나 모두 상승 섹터가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서 기회를 여기저기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어땠는지부터 복귀해 보시죠.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한 채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1% 이상 올랐고요. 코스닥은 0.5% 상승이었죠. 부채 한도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고 미국의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올라갔고 한국의 5월 소비자 물가가 나름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너머로 올라섰죠. 다만 한 2주 동안 가열차게 달려왔었던 AI 반도체 모멘텀, 반도체 쪽에서는 탄력이 살짝 둔화되는 흐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6월 2일 그날 금요일에 전해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IRA 친환경 관련한 법안 예산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2차 전지나 신재생 쪽에 탄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살폈던 바 있습니다. 이날 장중에 다행히도 2차 전지,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까지 같이 올라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그날 많은 브리핑의 시간을 수출 데이터를 살피는 데 썼었어요. 이 변압기 수출이 정말 놀랍게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2차 전지 쪽에서 음극재 수출이 갑작스럽게 5월에 뛰었다라는 점을 전해드렸었죠. 일단 2차 전지 장비나 소재 쪽 모두 반등을 보였는데 특히나 음극재 수출 데이터 영향으로 포스코 퓨처엠이나 혹은 대주전자 재료 등의 종목들의 탄력이 상당수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 쪽은 이날 대다수가 올라섰어요. 현대엘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너나 할 것 없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쪽도 수출 데이터가 괜찮다 전해드렸는데 비교적 흐름이 좋았고요. 조선도 수주 모멘텀 소식에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로봇과 화장품 그리고 자동차 계속해서 순환이 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섹터이죠.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주만 한 3번 정도 같이 떨어지고 있지만 지금의 좀 기회로 보자라는 증권사 보고서를 같이 소개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으로의 판매 데이터가 명확하게 잘 찍히고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지난 금요일에는 현대차, 기아는 1% 정도의 상승이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쪽은 굉장히 강한 모멘텀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눈에 띄었던 것은 정유화학과 철강, 기계 쪽의 강세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이죠. 국내에서도 금요일장 경기 민감 섹터가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그날 저녁 미국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채 한도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떨어진 영향일까요? 어찌됐건 경기 민감주로의 반등 상당히 시장은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AI 의료주는 200%씩 다들 올해 올랐는데 그것도 부족했나 봐요. 금요일장 또 급등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빠졌던 쪽은 바이오, 게임,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이었고요. LCC, 여행, 엔터 쪽에서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이 이날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 마카오 콘서트 관련해서 블랙핑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마카오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중국 본토에서는 중국과 마카오를 가르는 내용이다라며 명확하게 비난의 목소리를 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쪽이라던가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한한령 관련한 불안감이 계속 이쪽에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찌됐건 또 변동을 딛고 달려가는 엔터주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고민이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6월 FOMC가 다음 주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 영향권에 들어온 이번 주입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부채 한도 협상을 두고 양쪽 모두 다 승기를 거머쥐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복지나 친환경 예산은 지켰다라는 것이고요. 정말 수많은 투표 끝에 하원 의장이 됐었던 메카시 하원 의장은 정부 예산을 사실상 깎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했다라는 평가 등이 나옵니다. 자, 어찌됐건 신재생 쪽의 예산이 건드려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줬고요. 그래서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쪽에서 그날 주가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풍력 쪽은 6월 1일에 이 CS 베어링이나 유니슨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풍력 섹터에 대해서 장황한 보고서를 냈는데 좀 볼만하다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이들 주가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전기차 쪽에서는 장비주도 꽤나 괜찮은 흐름을 기록한 점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사실 리튬이나 니켈, 광물과 관련한 내용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 모든 걸 정리할 수 없어서 일단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풍력산업 발전, 말씀드렸던 삼성증권의 보고서입니다. 어찌됐건 풍력산업은 지역화가 심화되고 대형화 속에서 운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글로벌 법인을 둔 업체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게 그 보고서 주요 맥락이었고요.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 쪽도 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관련해서 풍력 발전 산업 주요 기업들 소개해 드렸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CS 윈드에 대해서 탑픽, 그리고 유니슨 CS 베어링에 대해서는 차선호 종목들로 언급을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풍력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변압기요. 정말 변압기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살폈던 것 같아요. 6월 2일 날도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었죠. 10년 만에 변압기 호황을 맞고 있다라고요. 수출 금액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월부터 쭉 정리를 했는데 5월 달에도 정말 놀라울 만한 데이터가 나왔다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특히나 소형 변압기, 초소형 변압기 쪽의 상승률 가팔랐고요. 지난 이제 5월 20일까지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1위로 치고 나온 게 미국이 아니라 베트남이었다라는 점에서 베트남 쪽에 사업을 갖고 있는 효성이나 LX 쪽이나 이쪽이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살폈었는데요. 이날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이런 대형주부터 중소형 변압기까지 모두 다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장에서도 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들 종목도 강세였습니다. 미국의 전력성을비 대표 주자들인데요. 벨던이나 허벨을 비롯해서 엔벤트 일렉트릭 등의 종목들이 또 같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찌됐건 변압기나 전력 설비 쪽에서는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재생 쪽의 모멘텀을 받아가면 받아갈수록 이쪽 또한 함께 커야 하는 산업인 거죠. 자,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이제 애플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예정돼 있죠. 오늘 밤부터 해서 9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됩니다. 관련해서 MR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브리핑해 주실 거고요. 미국과 중국 유로존에서 5월 비제조업 PMI, 서비스업 데이터 등이 오늘 나올 겁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야 되는 게 미국에서 최근 제조업 데이터가 계속 좋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서비스업 데이터까지 꺾인다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현충일 휴장입니다. 국내는 거래가 되지 않고요. 목요일은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또 마녀공장 꽤나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 이날 드디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방한을 해요. 만약에 일정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고요. 중국의 5월 CPI, PPI 등도 발표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일정 체크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음 주죠. 이제 15일 새벽에 저희 FOMC 결과를 또 듣게 될 겁니다. 2월부터 FOMC 주요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했고요. 이번 6월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66.8%로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조금 동결 가능성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비농업 고용이 나왔는데 비농업 고용이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이 이렇게나 좋다고? 라는 시장의 심리 속에 6월
25bp 인상 가능성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동결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죠. 다음 주는 화요일에 CPI 밤 9시 30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정도 CPI를 소화하고 있으며 그 다음 날 FOMC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자, 미국의 5월 고용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33만 9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와, 고용이 이렇게나 좋다고? 라는 시선 속에 내려보면 실업률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도 임금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석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다만 시장은 해몽을 좀 좋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는 둔화될 수 있다. 고용이 탄탄하니까 그렇게 걱정할 만큼 경기가 꺾인 건 아니구나. 그런데 임금은 잡히네. 인플레가 좀 둔화되나 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과 IT 부분에서 고용이 줄어들었고 서비스 업종의 저임금 노동자들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고용의 질이 좋지 못했다. 결국엔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날 뉴욕장은 긍정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줄였다는 데 베팅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6주 연속해서 상승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보통은 나스닥 쪽이 훨씬 더 탄력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다우가 강하게 치고 나옵니다. 2% 이상 뛰었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했고 그 가운데 소재와 산업재 쪽이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한동안 우리가 나스닥 빅테크로만 너무나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이게 살짝 완화되면서 다양한 섹터로의 온기가 퍼져나간 것을 이날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연속성을 띨지 여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합의안 상원 통과했고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인해서 경기 우려를 살짝 덜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영향받는 섹터들이 좀 더 좋은 탄력을 나타냈어요. 대표적으로 에너지가 되겠죠.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경기가 그렇게 안 나쁘다면 여행도 많이 갈 것이고 이제 또 드라이빙 시즌이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유가가 올라가면서 에너지 쪽 강세였고요. 소비가 생각보다는 그럼 줄지 않겠구나. 소비 지출이 늘겠구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괜찮게 나왔던 룰루레몬 11% 폭등이 나왔고요. 빅토리아 시크릿, 갭, 라이프로렌 등도 6에서 7%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업 지출 증가와 소송 우려가 줄어들면서 기계 섹터도 강했거든요. 캐터필러, 디어앤컴퍼니 등이 5에서 8% 상승 흐름 나타냈고요. 여행 수요 이야기 속에 항공기 주문이 요즘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장에서는 보잉 강세였고요. 프랑스에서는 에어버스가 추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룰루레몬 딱 하면 국내에서 그거 OEM 받는 쪽이 영업무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날 보시다시피 대다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탐탁지 못한 빨간불들이 일부 보이죠.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입니다. 다른 쪽으로 온기가 쫙 퍼지다 보니까 이날은 엔비디아, AMD를 비롯해서 반도체 일부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하루 이틀 좀 주춤했었던 브로드컴은 AI 수혜다라고 또 해석이 나오면서 추가 탄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이제 또 강세 흐름을 보여줬어요. 3% 이상이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 방문한 이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중국에서 판매량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쪽 전반의 흐름이 좋게 나왔던 이날이었습니다. 자, 빨간색이 좀 진한 쪽이 있죠. 통신 쪽입니다. 아마존이 디시 네트워크와 손잡고 무선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휴대전화 시장에 이제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였는데 아마존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일단은 시장 그 불안감을 안고 T-모바일, 버라이즌, AT&T 등의 통신사들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중국에 이제 미국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이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중국에서의 새로운 부양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뉴욕장은 기대 이상의 흐름을 보여줬던 지난주였네요.
자, 지금 AI와 반도체가 어떤 위치일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살짝 차익 실현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조정이 나오더라도 매도 강도가 중요하다라는 게 시장 다수의 시각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부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AI 과대 광고를 조심해라. 과거의 3D 프린팅이나 뭐 크립토 이런 버블들 결국 사라졌다라는 점에서 특정 종목들로의 쏠림에 대한 주의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반박도 계속 나오죠. 대장주가 당연히 등장하고 나면 그 뒤로 사방으로 온기가 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NH투자에서는 단기적 차익 실현 욕구가 올라가는 시기겠으나 하반기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긍정적일 것이다. 조정 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메모리야말로 AI의 수혜다라며 SK 하이닉스를 콕 찍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어찌됐건 지난 금요일장은 엔비디아 등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 쪽도 계속 좋은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도 나쁘지 않았고요. 6월 1일과 2일에 전해드렸던 내용은 섣부른 피크아웃 논리를 경계하라라는 SK증권의 보고서였습니다. 차량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고요. 국내 자동차 업계의 9개월 연속 성장, 현대차 기아의 미국 판매는 견조하다라는 점을 짚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문득 두더지 게임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자, 배터리 쪽도 조정 시 사야 된다 그러고 AI 반도체도 여전히 좋다라고 하고 자동차 실적 나온다라고 하고 주춤했던 조선주 올해는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 밑에서 AI와 로봇, 덴탈, 의료기기 끝없이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 분야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선택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신재생도 이제 IRA 부담을 살짝 덜었기 때문에 예산 관련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또 가야 되나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잠시 후에 이런 선택지를 조금 좁혀나가는 전략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마저 한국의 마이크론 대체는 반대한다라고 압박을 조금 강화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중국을 대체하게 된다면 동맹은 약해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이건 좀 눈에 띄는 이슈였는데요. 모처럼 해운 쪽에 관련한 모멘텀이 나타났어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6주 만에 1000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장에서 과거 짐슬라라고 불려줬었던 짐라인이 주가가 7% 급등했어요. 대표적으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영향을 받는 종목인데 국내에서는 또 과거의 영광 흠슬라 있죠. 정말 많이 흔들린 종목인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라도 영향받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산업뉴스로 시멘트 가격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네요. 시멘트 가격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고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얘기들입니다. 시멘트 쪽의 주가 흐름 봐야 되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애플 이벤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걸 앞두고 또 관련주들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바로 또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는 뭔가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내일이 마침 또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의 전략, 앞으로의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번 주 내내 얘기 드렸던 대로 애플의 WWDC 세계 개발자 회의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WWDC는 연례 행사입니다.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로 정말 여기서는 기술과 커뮤니티의 꽃의 향연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들, 하드웨어 신제품이 공개되고 커뮤니티까지 진행이 되는 예정입니다. 개최 지역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가 되겠고요. 일정은 말씀드린 대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키노트 일정이 5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가 될 예정입니다. 공개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지금 새로운 운영 체제인 iOS 17에 이어서 맥북 에어라던가 여러 가지 제품들의 신제품 업데이트 버전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크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이 애플은 WWDC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상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하드웨어 신제품이 공개가 되는 것은 2014년에 애플워치가 나왔던 이후로 거의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10년 만에 혼합 현실 MR 헤드셋이 나올 예정인데요. 애플 측에서도 포스트 아이폰이다라는 내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개발하는 데만 7년이 걸렸고요. 여기에 들어간 여러 개발자들만 10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생겼을지는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겠죠. IT 매체에서 지금 예상 이미지를 낸 거기 때문에 애플 쪽에서 낸 이미지가 아니다라는 부분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혼합현실 MR 헤드셋이 애플에게 있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한때 열풍이었던 메타버스 재차 붐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애플 인사이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에서 만들었던 제품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가장 많은 하드웨어가 탑재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정말 많은 요건들이 있었어요. 곡선형의 디자인에 얇은 두께, 거의 아이폰과 비슷한 정도, 아이폰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로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초경량 무게, 가벼운 무게를 위해서 탄소 섬유 소재가 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이외에도 마이크로 OLED 스크린에 디스플레이라던가 해상도나 밝기 등등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인사이더인데 오타가 났네요. 애플 인사이더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격 자체가 $3,000 정도,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400만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제품을 공급하게 되든 부품사들의 고민이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IT 매체 디인포메이션에서는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인 소니 같은 경우에도 당장 올해 25만 개 이상의 헤드셋 패널 제작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시제품에서 지금 생산을 하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루에 헤드셋을 100개 정도 제작을 하는데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요건들을 완벽하게 충족한 제품은 20개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양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시각들입니다. 웨드브시 쪽에서는 WWDC를 앞두고 일단 애플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AR과 VR 헤드셋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앞으로 급증할 것이다 라고 보면서 2037년에는 5천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이 개선이 되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거기다가 저가 제품의 보급이 늘어난다라는 이유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AR이나 VR 쪽에서의 매출이 애플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1%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MR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20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지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이야기였고요. 과거에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워치가 이렇게 애플 워치가 나왔던 때처럼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1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 작년 1월에 세웠던 사상 최고가인 $182.9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 건데 제프리스에서도 초기 가격은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기 때문에 좀 비쌀 수 있겠지만 일단은 헤드셋 시장 자체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목표 주가도 이에 따라서 $2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반면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쪽 체크해 볼 텐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기대감이 상당히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얘기하는 게 부진이라던가 보통 이런 단어들을 내면서 이거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일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애플 워치가 나왔을 때는 워낙에 새로운 제품이라서 굉장히 혁신적이었다. 또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였기 때문에 투자자도 소비자도 크게 주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소비자의 관심도나 수요 같은 경우에도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 AR 글래스를 이미 내놨는데 지난 3월에 10년 만에 판매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선두주자인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3,000 이상의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지나치게 비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가격을 좀 낮춰야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좋을 것이다. 그리고 좀 더 관심을 많이 끌기 위해서는 킬러 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초기 점유율이 보통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VR이나 AR 쪽에 좀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한 열광은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전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마호니 CEO도 이게 게이머가 아니라면 글래스 자체를 쓰는 게 뭔가 좀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MR 헤드셋 시장에서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타가 먼저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과연 이 메타가 던진 견제구가 메타 입장에서는 돌파구가 될지 거기에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성비로 지금 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1일에 애플을 견제라도 하는 듯이 새로운 MR 헤드셋 퀘스트 3를 공개했고요. 올해 가을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고 9월 말쯤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확 다릅니다. $499, 우리 돈으로 66만 원. 아까 애플 쪽에서 내놓겠다 한 게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애플 쪽보다 6배가량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전작보다 훨씬 더 얇아지고 해상도나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크게 개선이 됩니다. 게임용 그래픽도 개선이 된다고 하죠. 퀄컴의 칩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퀘스트2 출시가보다는 일단 여기서 인상됐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기도 하고 하지만 작년 10월에 냈던 퀘스트 프로가 가격을 정말 크게 내렸었거든요. 수요가 부진해서 많이 내렸었는데 어찌 됐던 간에 애플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다. 가성비를 상당히 내세우고 있어서 여기서 누가 이길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 WWDC 관련주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텐데요. 애플이라던가 AR, VR, 메타버스 관련주들 다 같이 주목받을 수 있겠죠. 센서나 카메라, 전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부품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부품사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지난주부터 많은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LG 이노텍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2% 올랐고 한 주 동안 7%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데다가 신형 아이폰 15이 아무래도 나올 것 같다라는 이 출시 효과까지 더해지고 헤드셋에도 모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더구전자, 자화전자 등등의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갔던 한 주였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난 금요일에 일부 빠지긴 했지만 일주일로 봤을 때는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 정도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일단 WWDC를 앞둔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약발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좀 만회가 가능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섹터도 좀 살펴보죠. 시장은 지금 턴어라운드에 기대를 거는 섹터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치고 나간 건 반도체 조선이 될 거고요. 화학 쪽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운데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죠. 조선 섹터는 2002년에서 2008년도에 슈퍼사이클을 한번 경험을 했었죠.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물동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습니다. 그 영향에 선박발주도 늘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발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기 한 8년,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었죠. 그러다가 2021년도에 LNG 운반선과 컨테이너 선박발주가 늘어났고요. 해운 운임이 이때 당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예요. HMM 흠슬라라는 타이틀로 엄청난 상승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사들 중심으로 엄청난 발주가 있었고요. 그 이후로 조선사들이 조금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의심을 가졌었죠. 저가 수주한 거 어떡할 건데, 이거 피크가 나오면 어떡할 건데, 이런 얘기요. 그런데 올해는 그 우려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 올 한 해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을 기대하는 업체들도
수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가 수주와 적자에서 탈출하고 있고 선별해서 수익성이 좋은 것 위주로 정말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상승 사이클이 조금 앞당겨지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 등이 많이 나오고 있는 최근이죠. 거기다 아직 탈탄소나 노후선에 대한 선박 교체 모멘텀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2030년까지 국제 선박 탄소 집약도는 2008년 대비 40% 줄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선박 교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연초였습니다. 10년의 박스권이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폈던 바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중공업 9년 만에 흑자 전망이었는데 이제 1분기는 어찌됐건 흑자 전환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SK증권에서는 글로벌 은행 선대 중에 15년 이상 노후 선박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거 교체해야 된다라는 모멘텀을 얘기해 줬고요. 그리고 카타르 LNG 2차 프로젝트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이 될 것인데 이번에 한 40척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따올지는 모르겠으나 1차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이 또한 하반기 기대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선사들의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 훨씬 좋아질 걸로 보는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죠. 흑자 기대감 속에 올해 상승률을 계산해 봤는데 조선사들 비교적 괜찮았습니다만 피팅, 밸브, 조선 기자재 쪽은 어찌 보면 시원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많이들 속된 말로 뒤어봤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 후판가 상승,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차별적인 성과 상승 이런 건 어떡할 건데? 라는 지적 등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유조선 쪽에 좀 흐름이 좋지 못했었는데 삼성중공업 등에서 이미 관련해서 또 새롭게 수주를 따냈다라는 소식도 있어서 이런 분위기도 좀 나아질 것인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자, 피팅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우리가 에너지 쪽을 볼 때 탐사하고 생산하는 것은 업스트림, 운송 쪽은 미드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 쪽은 자원 정제해서 결국 소비자한테 토스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야에 쓰이는 게 피팅이죠. 그래서 피팅은 오일가스, 친환경 모두 양수겸장의 분야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 자주 했었는데요. 피팅사들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유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정말 좋지 못했었다가 에너지 사태로 인해서 작년에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에너지 가격이 또 다시 내려가면서 피팅사들의 주가도 같이 떨어졌었죠. 올해는 조금은 나아지곤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피팅사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채 한도 협상 좀 마무리됐고 6월은 그래도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불확실성들을 조금 줄였다라는 분석 등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2차 전지 쪽이 지난주에 좀 회복을 네. 보여줬어요. 이런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도 주세요. 일단은 시장이 한 5월 중순 이후에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일단 그게 거품이든 뭐든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도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AI라든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들보다 더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 그동안 이제 미국 증시만 강했었죠. 근데 중국 증시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동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지난 주말에 상당히 강하게 주가를 끌어올렸고 또 그것이 또 유럽 증시를 같이 동반 상승을 불러일으킨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국만 강했었던 부분들이 아시아, 유럽으로 상승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6월 중순까지 흐름들은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매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순환매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 계단식으로 상승했다는 거예요. 로봇 AI 그리고 2차전지, 자동차 조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까지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점진적인 상승세가 좀 유지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6월 달 만약에 6월에 어떤 매매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잡는다라면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적 기대주를 선점하려고 하는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섹터는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미용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는 사실 저희가 대표님이랑 얘기했던 종목이 있어요. 클래시스. 네. 4월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4월 17일이라고 하네요. 네. 이미 33%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수출 데이터 보니까 잘 찍히더라고요. 더 끌고 가요? 저는 뭐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연말까지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은 일단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애플 이벤트 가겠습니다. 애플 이벤트가 이번 주 내내 진행이 될 건데 과거에는 이거 그냥 막 특집도 해야 되고 막 애플 종목도 뭐가 있고 막 이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쪽에 대한 민감도가 좀 떨어졌어요. 예전보다 많이 그래가지고,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LG 이노텍 필두를 지금 사야 되라는 의견도 계속 나오거든요. IT 부품주들이 최근 들어 다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뭐 애플이 WWDC 행사를 좀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앞으로 신제품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기술을 어떤 식으로 좀 시장을 좀 주도해 나갈지에 대한 어떤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폴더블폰 출시가 조금 앞당겨지죠. 평소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진다라는 거하고 또 애플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메타가 또 새로운 헤드셋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는 주목받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도 그 폴더블폰을 출시했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이제 그 내구재 쪽이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조금은 예전보다 판매가 좀 둔화될 거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하이엔드 제품군에 대해서의 어떤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증시도 좀 오르면서. 그래서 관련된 뭐 부품주들, 폴더폰이라든지 뭐 MR, XR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뭐 인터플렉스, 그러니까 KH바텍이 그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주이긴 합니다만 네. 인터플렉스도 상당히 이 폴더폰 관련해서 어떤 힌지에 대한 어떤 수혜에 좀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뉴플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 쪽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죠. 이것이 조금 더 애플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공개가 된다라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선희 시스템 같은 경우는 OLED 쪽으로 해가지고요. 어떤 기대감들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터플렉스, 뉴플렉스, 선익 시스템 등 기억해 보겠습니다. 조선 섹터도 야금야금 시장의 관심을 계속 네. 가져가고 있어요. 확실한 건 작년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네. 느낌입니다. 지난 금요일도 삼성중공업의 수주 이슈도 있었고 한데 이게 언제나 조선은 선택하자니 의심이 들고 근데 안 하자니 요즘 또 괜찮고 이러니까요. 어떤 종목 해야 돼요? 뭐 조선주는 이제 뭐 의심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그래요? 있어요. 뭐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에도 뭐 조선주 말씀드렸고 뭐 올해도 조선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은 의심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원래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LNG선 관련해서 어떤 수주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제 노후화된 선박들에 대해서 어떤 교체 수요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수주 공백은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이 1분 지금 이제 2분기 때 확인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3월 기준으로 수주 잔량 잔고가 445억 달러인데 뭐 올해 목표치가 157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럼 올해 목표치 기준으로도 3년은 일감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수주가 계속 더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한 4, 5년치의 수주량이 계속 쌓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NG선 위주로 압도적인 수주를 이어가고 있고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도크가 없어서 뭐 지금 수주를 안 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조선가도 최근 들어서 169.5로 작년 8월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 8월 달에 162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후판 가격은 그렇게 작년만큼 급등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인건비 쪽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한 8,000명, 8,500명 정도가 부족했는데 올해 8월이 된다라면 한 13,000명 정도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50% 이상이 부족할 인력이 증가할 거라 생각 좀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용 증가가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실적 모멘텀은 계속 이어간다라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M&A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하나오션이죠. 이름 바뀐 게. 네. 한국 대우조선해양이 한화오션으로 바뀌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었다라면 앞으로 실적이라든지 턴어라운드 개념에서 본다라면 삼성중공업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카본이 화재가 조금 빠르게 수습이 안 된다라면 동성화인텍이 조금 반사 이익을 하반기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HSD 엔진, 동성화인텍 이렇게 조선 섹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버려도 된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부장님의 픽으로 갈게요. 신약 기대감과 불확실성 그 사이에서 바이오 쪽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일주 반 정도 흐름이 바이오 쪽이 좋았다가 지난 금요일은 살짝 약세였습니다. 바이오 쪽 뭐 일정 이제 있으니까 네. 그걸 세론 뉴스로 보자라는 시각도 많아서요. 어찌됐든 지금 아키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순환매가 발생을 한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제약 바이오주들도 순환매 측면에서 어떤 관심도는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아주 뭐 전 섹터가 간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장주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AI, 로봇, 뭐 반도체까지도 그리고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피로감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종목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스코에 대한 어떤 이벤트 이슈가 있고 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한다라면 좀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관점에서 본다라면 저는 유한양행이라든지 앱클론 같은 경우 이번 아스코 참석을 하고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다른 제약 바이오주 대비해서 주목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창의스픽 3월 6일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거 보유다 매도다 의견 하나만 주세요. SNS텍이 저희 3월 20일 종목인데 이미 수익이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JYP도 50%가 넘었고 그래서 네. 이 두 종목 보유? 저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맞지 홀딩,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중을 줄이고 나서 어쨌든 시장이 좀 꺾이진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계시는 게 수익률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있더라도 좀 일부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수익을 키워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양한 섹터와 종목 전략 오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